펀펀텍스가 업그레이드 됩니다.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 서비스 진행.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세무 대행의 성과는 높인다. 이제 새로운 펀펀 플러스가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미수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많은 영상들을 찍긴 했는데 오늘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.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지와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게 세무서의 업무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세무서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구청에서 보는 거긴 한데, 세무사인 제가 이제 조달 계획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오고는 있긴 한데, 사실 이게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좀 이게 모호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긴 하는데, 일단 첫 번째로 공동계약일 경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습니다. 부부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한 장으로 써야 돼요? 두 장으로 써야 돼요?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각자 쓰는 게 당연히 원칙이고요. 자기 지분 비율만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지분은 무조건 5대5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지분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, 공동계약으로 해준다고 하고 9대1로 등기를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5대5인지 6대4인지 7대3인지 이런 본인의 비율에 따라서 자기의 비율만큼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. 이게 이제 핵심이고, 그런데 이제 공동계약일 경우에 이렇게 쓰다 보면 사실 돈을 누가 더 많이 내는데, 일단 자기의 출처만큼에 대한 비율로 지분을 나누면 문제가 안 되지만 보통은 5대5로 생각하시거든요. 그래도 부부니까 우리는 5대5로 가자, 이렇게 해서 이제 5대5를 만드시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조달 계획서에 이제 기입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가 가능하니까 남편이 뭐 배우자에게 부족한 돈 6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겠다. 그러면 이미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부터 6억은 남편에게 증여받았다,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. 이제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고,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대출하고 보증금이거든요. 이제 그 기존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빼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보증금이 누구 명의로 돼 있었느냐,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재원이 준비가 될 거고, 또 하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에요. 주택담보대출을 받다 보면 한 명의 명의로만 그 대출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동일한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출은 전부 남편의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,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뭐 예규나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어차피 공동으로 아파트를 담보 잡히는 거고 자기 지분만큼 자기 대출을 써도 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. 나중에 이 대출을 갚을 때 이것까지 보더라고요.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금액을 조달 계획서에 나눠놨는데 이제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. 근데 대출이 뭐 5억이다. 그럼 이걸 갚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이 갚는 거에 대한 부분이 또 증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각자 자기 그 목만큼 대출 기입했으면 갚을 때도 원금과 이자 상환은 각자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문제되는 게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인데요. 현금이라는 건 저희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면 거의 쓰지 않게 하거든요. 근데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, 현금이 나한테 왜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. 이제 이게 명확하게 있는 경우도 있죠. 뭐 부동산을 팔았는데 잔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든지,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출처가 확실한 현금들을 쓰는 건 문제가 없지만, 그냥 직장인인데 현금이 많다, 사업하는 사람인데 현금이 많다, 그러면 일단 좋지 않는 눈으로 보는 게 당연합니다.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 현금이 어디서 생겼지? 이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걸 써도 되겠구나, 안 되겠구나, 이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자산, 현금 등 그 밖의 자산인데, 그 밖의 자산은 써도 되기는 돼요. 근데 거기에 그 밖의 자산 체크하면 이게 어떤 류의 자산인지를 옆에 또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펀드를 깼다, 뭐 보험을 해지했다, 이런 것들로 쓰는 이제 게 되는 거죠. 근데 보통은 저희는 아예 그냥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잘 안 쓰고 펀드나 보험을 깼다, 그러면 그 돈이 어차피 예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유 예금 쪽에 기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출처를 같이 제출하는 편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 처분 대금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했다, 그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. 매매 대금, 그건 확실하죠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,
매매대금이랑 임대보증금을 거의 부동산 처분대명에 쓰거든요. 전세를 살고 있다가 이걸 깨고 나와서 이제 집을 산다. 이런 경우에 부동산 처분대금을 쓰는 건데, 이제 여기서 고민해 보실 문제는 과연 이 집을 팔 때, 그때는 내한테 돈이 들어왔겠지만, 그럼 이 집을 샀을 때는 누구 돈으로 샀느냐? 요거까지 이제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는 당연히 내 명의에 쓰니까 나한테 들어오는데, 이 임대보증금을 낼 때 그 재원은 누구 거였느냐? 이걸 이제 고민하셔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셔야 되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는가를 봐야 되는데, 이제 여기서 하나 팁은, 소명에서는 사실 이것까지 따지진 않아요. 소명에서는 매매자금이라는 게 확실하고 보증금이라는 명의가 나와서 계약서가 나오면 그건 인정되겠죠. 근데 문제는 소명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입니다. 세무조사로 가게 되면 그것까지 따져 들어갈 수 있다.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, 네 번째로 이제 회사 지원금과 사채라는 란이 있는데, 그거는 어떤 걸 쓰는 거냐면 금융기관 외에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한테서 빌린 걸 쓰는 부분입니다. 예를 들어서 복지가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 법인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직원들에게 뭐 무이자로 빌려준다든가 이자를 저리로 해서 주택 지원을 위해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금액들을 회사 지원금 사채에 쓰는 거고, 또 개인사업자한테 받는 뭐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받는 것도 회사 지원금 사채 쪽에 들어가면 됩니다. 이건 사채죠. 그리고 또 하나는 P2P 자금, 그러니까 이런 금융기관이 아닌 것들, 이런 건 그 회사 지원금 사채 쪽에 쓰시면 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차입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이 이제 항상 논점이에요. 항상 쟁점 사항인데, 이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 이런 거 아니고, 회사 지원금 사채 이런 대부업도 아니고, 그냥 지인들한테 빌린 걸 기타 차입금으로 쓰는데, 뭐 친척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죠.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부모님일 경우가 가장 많죠.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는데, 세무 공무원들은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차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,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 기사를 봤다,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빌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. 근데 그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겁니다. 거기에서도 이게 이제 그것과 같은 경우인데, 뭐 부모 자식 간의 그 양도는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. 그러면 진짜로 돈을 줬으면 인정하지 않느냐? 그 인정을 하는 겁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기타 차입금도 부모 자식 간의 차입은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, 예외사항으로 실제로 정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된 기록이 있어서 이건 빌린 거다, 갖고 있구나, 이게 확인되면 그걸 인정하지 않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,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, 이 부분은 나중에 사후 관리를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게 빌린 게 맞아라는 사후 관리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타 차입금으로 기입되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차입이다, 그런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정말로 갚아졌는지 이 부분까지 기록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지금 제가 이제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, 자금 조달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많지만 이 사항들이 중점 사항이 될 것 같고요. 질문 오시는 분들도 거의 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잘 따져서 쓰셔야 되고,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을 남기셔야 된다. 그러니까 차입이든 증여든 뭐 신고하고 할 때, 이체할 때도 이건 증여다, 차입이다, 이 부분을 명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이건 빌린 거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입해 놓으셔서, 그리고 금융거래상에 남겨 놓으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.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대금, 뭐 임대보증금, 반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받았으니까 문제 없겠지? 이게 아니라 매수했을 당시에 자금이 문제가 없는지도 항상 따져보셔야 된다.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대로 들어갔을 때, 전세금을 냈을 때 내 돈으로 냈는지 누구 돈으로 냈는지 가장 잘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써야 되겠구나, 안 써야 되겠구나,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